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다음 주 초부터 보강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늦어도 이번 달 중순쯤에는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세 한대 부총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오늘 아침 한 주 일간지 일면에 왕 같은 대통령, 예고된 비극이다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는데 참 정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하룻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심정일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진짜 착잡하고 예. 굉장히 본인 스스로 가슴이 아프면서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하는 예. 그런 신경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의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래서 거의 왕 같은 식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탄핵 21일 만에 어제 구속되고 두 번째로 이제 교도소에서 두 번째 날을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원래 지금 예정된 식단에 따르면 식빵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빵을 먹는데 거기다가 뭐 두유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대로 아마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식사가 진짜 뭐 입맛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보면은 3.2평 독방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예. 원래 일반적인 독방은 1.9평인데 좀 크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럼 대통령 특혜냐? 대통령이 다른 특혜는 없다는데 요 방 크기만은 조금 크게 하는 특혜를 줬는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평이 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런 거를 관리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대통령이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신체 검사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이상한 게 없느냐, 무슨 뭐 다른 좀 위험한 물질이 없느냐 여기에서 다 옷 벗고 검사를 하고 근데 뭐 그렇게 하는데 나가 머그샷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수인 번호를 딱 들고 이 키 높이 나와 있는데 사진을 딱 찍고 이럴 때도 이제 아마 신경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독방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한참 서서 했는데 그걸 또 많이 울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진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 앞에서 굉장히 그 멍하게 굉장히 오래 서 있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 부총장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상당히 운두루 나라를 보냈지만 98년도에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한 번도 사실은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는 물론이고 당 내외의 어떤 정치적인 강타자들하고 맞붙어서 한 번도 패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승승장구해서 달려왔죠. 근데 이번에 사실 어떤 법정 어떤 탄핵 과정에서 처음으로 완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배했지만 제대로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번에 딱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 패배를 온몸으로 아마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그런데 이 교도소에 정치 지도자에 들어가면 이제 3번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죄수복을 입을 때 하고 마지막에 1인 3찬 이런 이제 밥 먹을 때 눈물이 뚝뚝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밤새 내내 아마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울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그럴 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옛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여담입니다만은 예.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그 육군 소령 때 48년 때 사실 한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이제 헌병대 감옥소에서 그때 한테 심하게 그 고문당하고 혹독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의해서 딸도 그렇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셈이죠. 네. 지금 대선이 38일 남은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뇌물죄 수사가 관건이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구속이 됐으니까 네. 20일 이내에 원래는 열흘 내에 기소하게 돼 있는데 연장해서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4월 18일, 19일 이전에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4월 17일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 그 전에 17일 전에 기소할 거로 예. 그럼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재판은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하다 보면 재판은 대선 비로. 이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예, 그래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변수가 예. 별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검찰과 법원에 아마 나름대로 그런 고려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변수는 뭐냐 하면 13개의 혐의 중에서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네. 과연 그거를 이제 처음 검찰 1차 수사 때는 그걸 강요에 의한 두 재단이나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거로 봤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정유라 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강요에 의한 거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뇌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같은 것들이 또 거기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은 그걸 같은 한쪽에서는 다르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태도를 바꿔서 혐의를 인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부인하자니 예. 재판에 좀 불리할 것 같고 여기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꿰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13개 혐의를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부인한다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선회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뇌물죄 핵심이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최순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위에 공범들이 전부 다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주모자나 다름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가서 만약 그런 부분을 부인한다면 나머지 공범의 진술도 전부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권 남용, 그다음에 국가 기밀 유출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이 전부 얽혀 있고 또 검찰이 자신하지 않습니까? 네. 구속의 사유, 그다음에 뭐 필요성, 뭐 상당성까지도 완벽하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법이 없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어떤 반전이라든지 어떤 상황 변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차라리 놔버리는 게 어떤가. 모든 것을 어떤 사법부에 맡긴다, 국민의 어떤 여론에 맡긴다라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유턴한다면 저는 그 이후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탄핵 찬성 측에서 받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보인다면 네.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해주신 그런데 거죠. 만약에 변호인단을 전면적으로 새로 바꾸어서 다시 공세적 대응을 한다면 또다시 검찰과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부담이 2배, 3배 그러겠네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결국엔 구속 탄핵을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 전략이 잘못됐지 않았냐, 변호 전략이 잘못됐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이 그동안 대형 로펌이라든가 이런 출신 변호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정치적으로 자기가 인연을 맺었던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변호사, 예. 손범규 변호사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뭐 그동안 풍부한 변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형 로펌만큼.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전면 부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꼿꼿하게 나가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어떤 거는 또 부인할 거 부인하면서 하는 분리 전략을 좀 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면 부인한 게 이번에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까지 낳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외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주가 전환점을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정치적 공주로서 이 소위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한 번도 정치적으로 작년 총선 때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고 최근까지 그 전에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존심과 또 어쩌면 좋은 말로 하는 소신인데 굉장히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일종의 전략의 변경이 이제는 이제 진짜 눈앞에 닥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의 변경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특검이나 헌재나 이런 과정,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취약해서 사실 졌나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아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박지만 씨 동생이 상당히 좀 판검사 경력이 센 그런 변호사로 지금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강타자의 변호사들을
다 새롭게 바꿔서 강하게 대응할수록 여러 가지로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낮은 모드로 그래요.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도 좀 득이 더 많을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검찰 측에서도 추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환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방문 조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떤 뭐 예우 차원이라고 하긴 뭐하겠습니다만 모양새를 봤을 때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구속된 이후에 검찰로 부르면 원래 일반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 경우 과거에 전직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구치소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주부터 시작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조사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각 당 경선과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3연승을 달성했거든요. 이제 수도권에서 45% 득표하면 이제 본선행에 가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뭐 이제 본선 직행하는 이제 구부 능선을 네네. 훌쩍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거의 사실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1위로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역시 문재인 대세론이 특히 당내 대세론은 세다, 강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만 보더라도 지금 59%인데 2위 후보하고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수도권 경선에서. 근데 지금 수도권 투표율이 전체 이제 대의원 수가 한 6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영남 지역에 많이 그동안 관건이었습니다. 어제 했던 경선에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아마 투표율도 호남이나 충청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80%를 넘었고 그다음에 득표율도 65%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세론이 갑자기 확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월요일 날 있는 수도권에서도 별 탈 없이 50% 넘고 그래서 이제 1위로 네.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저는 김 부장님께 좀 정치적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 부분이 뭐냐면 영호남인데 이재명 시장이 18.5%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16% 남은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영호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분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그 영남 경선이 있기 전날 네. 제가 이재명 측하고 좀 통화하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남에서 우리가 2등을 반드시 한다. 믿어달라. 그래서 근거가 이미 뭐냐?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게 이재명 시장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경선 전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네들 득표가 꽤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득표율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18.5%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이 탄핵 국면 이후에 굉장히 일관되게 탄핵을 먼저 주장하고 굉장히 선명 야당 노선을 걸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또 먼저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이 노동자층을 많이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특히 창원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조직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랬군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원래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부산 경남에는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양쪽에 특별한 조직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은 특별히 그런 노동자층을 파고들어서 그랬군요. 일부 조직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낸 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2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났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오면은 이제 과연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에서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은 자기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인구가 거의 100만 전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쪽의 지지를 이제 당내에서는 가장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 수도권의 중도 보수층들도 꽤 선거인단으로 많이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이 2등 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표를 까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각도지만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원래 대중성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당내 조직면에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 4, 5% 정도는 안희정 지사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득표율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 유리하거든요. 네. 5%씩 각각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대중성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대연정 논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슈를 선점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이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보다 하나 더 진전된 예. 네. 국민들로부터 이미국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던져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중성이 더 이상 확장성이 네. 멈춰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만약 이번 수도권 경선에서도 기존에 되풀이되어 왔던 그런 대연정 이상의 뭔가 어떤 국정 그래요. 청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제시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열세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도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경쟁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을 한번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수도권 해봅니다. 선거에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하자면 가장 큰 관심은 이제 1차 선거에서 끝나느냐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45% 이상 득표하면 1차 선거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확실히 50%를 넘을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시장 측이나 안희정 지사에서는 좀 달리 보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재명 시장은 또 자기네들의 성남시라는 기반으로 그렇죠. 한 그런 게 있고 예. 또 안희정 지사는 자기네들의 대중성 아까 대연정 논의에 따라서 많이 선거인단에 참여한 자기 지지층들이 있고 예. 또 뭐 그동안 굉장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고향시장 아닙니까? 네. 또 거기에도 일부 같이 하다 보면 과연 45%를 저는 일반적으로 넘기로 봅니다만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도? 이 2위 후보군, 그래요. 2위, 3위 하는 이 후보들은 주장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데. 뭐. 자, 그리고 최근 약진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네.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그 유세에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네네. 내면서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런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이죠. 제스어만 깜짝 하더라도 놀랐어요. 네. 소리가 예, 완전히 그렇죠. 번쩍된 소리여서. 예, 과거 안철수 만나 할 정도로 예. 완전히 강철수 이상을 더 뛰어넘는 정도로만 그런 모습들이 좀 지지자들한테도 많이 좀 어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상승 요인이 뭐냐면요. 지금 3차 경선 더불어민주당 하면서 이미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졌다. 그래서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사실 1위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기반이 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쪽에 지지했던 일부 지지층들이 빠르게 이동을 예, 했군요. 빠르게 이제 예. 안철수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여론사 보면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35% 정도가 지금 안철수 쪽으로 하고 25% 정도는 문재인 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절반 이상 정도가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 문재인 쪽으로 가야 그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10% 이상이 안철수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재인 진영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철수 지지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예견된 구조입니다. 그래요. 다만 문재인도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지지했던 후보라든지 표들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예. 네. 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거든요.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일단 굉장히 대중적으로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거친 화법이라든가 네네. 눈길을 끄는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스트롱맨이라고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위 홍트럼프 전략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과거에 또 대선 후보 정도 될 정도면 라이프 스토리가 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과거에 이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래시계 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예.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이 말했지만 특정한 계파에 없이 자기가 소위 독고다이라고 하는 약간 일본식 표현을 썼는데 네. 독고다이라는 게 단독 플레이 혼자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옳은 점들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데 그러면은 현재 경쟁력은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또 그다음에 제 보수 진영의 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상승하다가 주춤한 상황이에요. 예. 주춤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 이 앞으로 관건은 뭐냐 하면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과연 컨벤션 효과를 해서 지지율이 과연 오르느냐. 그리고 앞으로 연대를 과연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걸 이뤄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눈사람 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눈사람 굴리기 같은 거로 저는 항상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눈사람 굴리려면 초반에 뼈대가 튼튼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딱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처음에 올라가는 요즘에 컨벤 효과로 해서 처음에 10% 15%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 주느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 될 거로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